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첫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더십 관련입니다. 그 인물은 존 F 케네디고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간단히 살펴보겠지만, 그보다도 그가 임기 중에 가장 크게 실수한 그 결정, 그 소위 쿠바 피그만 침공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주로 오디오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보실 적에 꼭 그 모니터나 스크린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뭐 집에서 간단한 정리를 한다던가 또는 뭐 가벼운 운동을 할 적에 틀어놓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존 F 케네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거의 뭐 신화적인 인물이죠. 1917년생입니다. 그리고 1963년에 잘 알다시피 암살당했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1960년이고 취임한 게 1961년 1월이라서 43세 8개월 됐을 적에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40대 초반에. 물론 젊은 나이지만 뭐 최연소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40대 초반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빌 클린턴하고 버락 오바마하고 두 분이 또 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그러니까 대통령에 취임한 지 한 3년 한 10개월 있다가 그 텍사스주 댈러스를 방문해서 그 오픈카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다가 하비 오스왈드가 쏜 총에 의해 가지고서는 암살됐습니다. 근데 그의 암살이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미스테리가 많죠. 하비 오스왈드는 저격을 한 후에 한 2시간 있다가 체포됐는데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이감을 하려고 경찰들한테 둘러싸여서 경찰서를 나오다가 갑자기 접근한 잭 루비라는 중년 백인 남성에 의해 가지고 권총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리고 잭 루비는 당연히 체포됐죠. 잭 루비는 감옥에 있다가 또 몇 달 있다가 병으로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오스왈드도 죽었죠. 그를 살해한 잭 루비도 죽었죠. 그러니까 어떤 뭐 동기나 배경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케네디 암살을 둘러싼 음모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에 관련한 뭐 드라마도 많고 그렇지만 대표적인 작품이 올리버 스톤이 감독한 그 JFK, 그러니까 존 F 케네디의 약자죠. JFK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암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역으로 케빈 코스너가 나오는데 그 내용 자체가 100%는 아니고 이런 개연성도 있고 이런 그 의문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네디는 그 영국계가 아니라 아일랜드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메인스트림을 지금은 많이 약화됐지만은 와스프라고 합니다. 이 와스프라는 거는 W, 그러니까 이거는 그 화이트죠. 그다음에 AS는 앵글로색슨, 그다음에 P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영국계 개신교도가 메인스트림이죠. 뭐 다수라는 뜻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뭐 좌지우지한다 해서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쭉 와스프였습니다. 물론 뭐 독일계도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독일계도 있지만은 비와스프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는 아일랜드계, 즉 아이리시다 보니까 케네디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라 캐톨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교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캐톨릭 신자로서는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캐톨릭 신자 대통령이 현재 조 바이든입니다. 그런데 아이리시로 따지면은 이 두 사람 말고 바이든하고 존 F 케네디 말고 또 한 사람이 아이리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이건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인종차별적인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렇고 아이리시는 사실 잘 안 쳐져요. 근데 이렇게 세 명이나 대통령을 배출했다라는 거는 대단한 일이죠. 그다음에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죠. 그리고 잘생겼죠. 학벌 좋죠. 말도 잘하죠. 그 다음에 공직 의무감에 굉장히 투철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진취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엄친아도 이런 엄친아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암살이라고 그 현직
으로 있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음으로써 완전히 신화화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임기가 3년 10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업적이 뭐냐? 사실 그건 뭐 따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구체적으로 성취해 놓은 건 없습니다. 뭐 좋은 비전을 제시했다라는 말은 많이 하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신화가 되죠. 조지 F 케네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조지 F 케네디의 그 9남매 중 둘째 아들이었는데 조지 F 케네디는 나중에 루즈벨트 대통령 밑에서 영국 대사까지 지냅니다. 조지 F 케네디는 야망이 굉장히 커서 나는 돈을 버느라고 인생을 허비했지만 우리 아들 중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에 제일 기대되는 사람이 자기의 맏아들, 그러니까 조지 케네디 주니어였는데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1944년 군용기 사고로 사망합니다. 물론 존 F 케네디도 해군으로 참전을 하죠.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근데 몸이 어렸을 때부터 약해가지고 호르몬 분비 이상인 에디슨병을 앓고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 때 미식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고, 또 군대 시절에 또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통제를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존 F 케네디가 이 진통제를 달고 사는데 그 중에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 계통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잘 먹힙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를 상용하다 보니까 얼굴이 약간 부었다. 이게 간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었다. 근데 그 부은 게 오히려 더 더 잘생기게 보이게 했죠. 태평양 전쟁,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에 해군 장교로 참전해서 중위로서 어뢰정, 굉장히 작은 배죠. 어뢰정 PT-109에 정장을 했습니다. 정장을 하고 전투에도 참가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일본 구축함하고 충돌을 해요. 어뢰정은 작고 구축함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돌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침몰을 해버렸죠. 그래서 살아남은 승조원들하고 6km를 헤엄을 칩니다. 헤엄을 쳐서 다행히 무인도에 상륙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버틴 후에 미군 해군에 의해서 구조가 되죠. 이 일로 케네디는 전쟁 영웅이 됩니다. 전쟁 영웅이 됐는데 사실 나중엔 이게 논란이 돼요. 야, 그게 말이 되냐? 구축함은 몇천 톤급 아닙니까? 무지하게 이 큰 배가 와서 충돌할 때까지 그걸 발견 못한 거는 이게 문제다. 이거 경계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일부는 그 당시에 승조원, 그러니까 PT-109 승조원 전원이 자고 있었다. 별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사후 대처는 잘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46년, 그러니까 1946년 29살 때죠. 보스턴에서 하원 의원이 되고 1952년에는 상원 의원이 됩니다. 30대 초반에. 그리고 60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죠. 그 사이에 1957년에 책을 한 권 써요. 이게 용기 있는 사람들인데 정치인이 책 쓴 거죠.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책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이 각광을 받은 거는 영문명으로는 Profiles in Courage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영웅전입니다. 이 책이 퓰리처상을 받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퓰리처상은 언론인, 작가 이거 받으면은 미국서 그냥 그 대가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30대 중반의 사람이 정치인이 책을 써가지고 퓰리처상을 받아서 더 이제 유명세를 탔죠. 그는 새로운 개척 정신이라고 우리가 의역할 수 있는 뉴 프론티어 정신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1960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 그때 상대방 후보가 공화당의 현직 대통령인 닉슨이었습니다. 이 선거가 유명한 거는 대통령 선거 사상, 어떻게 보면 선거 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TV 토론이 일어난 거죠.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TV 토론은 일반화가 이제 됐습니다. 임기 중에 베트남에 그 군사 고문이 취임할 적엔 한 9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3년 사이에 이게 1만 명으로 증원이 되죠. 이게 좀 논란이 돼요. 그러니까 900명이었던 군사 고문단 미군이죠. 미군을 1만 명까지 늘린 거는 베트남전에 개입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논란이 나오는데 그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가 그 식민지를 독립시켜줘야 되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뭐 젊은이들 말대로 하면 개박살이 나죠. 그래서 그 유명한 1954년 DMBF 전투에서 프랑스 정예부대가 아주 전부 다 거의 다 뭐 박살이 나고 포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손을 띱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도미노 이론, 즉 한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은 그 옆 나라까지 계속 공산화가 된다라는 이론에 의해 가지고 프랑스가 손을 들었으니까 미국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거는 54년도 DMBF 전투 이후에 여러 나라가 모여서 제네바 협정을 맺습니다. 뭐냐? 북월남하고 남월남의 분단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 놔두자 했는데 남월남에 미군이 군사고문을 900명에서 1만 명까지 증원한 거는 이거는 제네바 협정 위반이다. 그런 뭐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는 취임하고 나서 자기 동생 35살인 로버트 케네디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나 하면은 우리나라하고 어떤 그 사법 시스템이 또는 준사법 시스템이 틀린 게 우리는 법무부하고 검찰청이 분리돼 있지만 미국은 합쳐져 있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그 Department of Justice를 Secretary라고 부르지 않고 Attorney General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그게 검찰총장이에요. 그럼 법무부 장관은 기소권도 가지고 있고 미국 연방검찰을 행정적으로 장악하는 막중한 자리거든요. 거기에 35살 난 뭐 커다란 경력이 없는 동생을 임명하죠.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35살 난 로버트 케네디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느냐라고 하니까 케네디의 반응은 내 동생이라는 자격 말고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대통령이고 또 동부 출신이고 아이비리그 출신이다 보니까 백악관 참모진 중에 참모진 연령이 이제 낮아지죠. 예. 참모진 연령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 아이비리그 출신이 많고 그 다음에 캐톨릭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코드 맞는 사람들로 참모를 형성을 했죠. 이게 나중에 케네디의 의사결정을 비판하는 큰 이제 트집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하다 보니까 집단 사고라 그러죠. 그룹 싱크라는 게 생겨가지고 유연성 있게 사안을 대처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느냐 안 모였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아무래도 자기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하고 모여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하고 모이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올바른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살 막내 동생이 에드워드 케네디인데 32살이었어요. 형이 대통령이 되니까 뭐 보궐선거가 치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드워드 케네디는 32살의 상원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예. 형은 대통령 40대 초반에 30대 중반에 동생은 법무부 장관 30대 초반에 막내 동생은 상원의원.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 명문가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뭐 그 사람들이 권력도 잡고 돈도 많고 이거에 대한 어떤 부러움, 질시 속에서 하는 말이지 뭐 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임기 중에 큰 사건은 피그마 침공 사태하고 쿠바 미사일 이제 위기였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피그만 침공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부인은 잘 알다시피 제클린 케네디죠. 나중에 그 그리스 선박왕이라는 부호 거부죠. 오나시스하고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제클린 오나시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가 취임식에서 말했던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can do for your country.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를 요구하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를 생각해 봐라. 이 명문장이죠. 아주 좋은 문장이죠. 어렸을 적에 우리 영어 선생님이 이거 외우라고 뭐 일종의 이제 닥달을 했던 생각이 나네요. 아시다시피 뭐 참고적으로 말하면은 1961년 1월에 취임을 했는데 1961년 5월에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그 군사 정부를 인정을 하죠. 그래서 1961년 11월에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 회의 그 의장 자격으로 백악관을 가서 현역이었습니다. 그때는 저 케네디를 만납니다. 즉 케네디가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제 마릴린 monroe와의 연문이 있죠. 요거는 그 암살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시내를 이렇게 오픈카라 그러죠. 우리가 타고 케네디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제클린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인물이 그 당시 텍사스 주지사인 존 코넬리. 요 사진이 찍히고 얼마 안 있다가 총탄 3발에 의해 가지고 암살됩니다. 요 사진은 그 케네디가 PT-109 정장일 적에,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때죠. 그때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클린 케네디입니다. 미인이죠. 요게 결혼식 때니까, 결혼식 사진이니까 1953년, 즉 24살. 그냥 뭐 결혼 정년기 때 했죠. 이때 이미 존 F 케네디는 상원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젊은 상원의원에 그 다음에 미인 그 제클린. 근데 제클린 아버지는 프랑스계고 엄마는 영국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미인이죠. 그리고 1961년에는 32살에 영부인이 되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1963년에는 34살에 미망인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 34살에 아직 미혼인 여성도 많은데 제클린 케네디는 24살에 상원의원 부인이 되고 32살에 대통령 부인이 되고 34살에는 미망인이 돼버립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1968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나시스하고 재혼을 하죠. 깜짝 놀랐죠. 근데 오나시스는 1975년에 죽었습니다. 이때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얘기가 많았는데 오나시스가 제클린한테 한 푼도 안 남겨놨어요. 모든 걸 자기 딸 크리스티나라는 아주 대단한 그 딸인데 오나시스 여자가 있어요. 한 푼도 안 줬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협의나 소송을 거쳐서 3,500만 불을 받아내죠. 그리고 뉴욕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다가 199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32살에 영부인을 가진 미국, 그리고 43살의 이 대통령.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뭐 젊음과 패기, 어떤 진취적인 그런 아이콘으로 되는데 제클린 케네디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마릴린 먼로 말씀을 드렸죠. 뭐 참고로 이제 하면 마릴린 먼로를 그 관능미의 뭐 여신이다 뭐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게 마릴린 먼로를 MM 그러니까 약자로 불렀어요. MMMM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이제 1918년에 소양강에 근처에 세운
마릴린 먼로 동상입니다. 이 사진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영화 7년 만에 외출 Seven Years Each에 나오는 거죠. 이게 시내에서 그 지하철 그 환풍구 그 근처에 있으면 지하철이 지나갈 때 바람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스커트가 올라가는 걸 내리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건데 그거를 뭐 패러디 했는지 이걸 해가지고 소양강 에다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2018년에 세웠어요. 생뚱맞게 소양강에 왜 마릴린 먼로 동상이냐?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마릴린 먼로가 1954년도에 그 인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념해가지고 세웠다. 라고 하는데 좀 생뚱맞죠. 그래서 일부 호사가들은 소양강 처녀가 마릴린 먼로였구나 라고 비아냥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이건 좀 심했다고 보고 이건 뭐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 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짓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참 이거 보고 전 깝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하나 적으면 이 최은희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가 우리나라 방문했을 적에 우리나라 배우 대표로 최은희 선생님이 마중 나간 사진입니다. 뭐 젊었을 때라서 그런지 역시 미인이시네요. 돌아가셨죠. 마릴린 먼로를 하니까 그때 3대 그 관능미 여배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는 MM으로 불렀고 이건 뭐 여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의 브리지트 바르도죠. 그럴 때 삐삐라고 불렀습니다. 삐삐라고 불렀는데 이 삐삐는 뭐 대단했죠. 대단했는데 10대 후반 18살에 영화계에 데뷔를 해서 하다가 노후 음악을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동물 보호 운동을 벌였죠. 그래서 모피 코트, 모피 옷, 퍼 코트를 난 입지 않는다. 그래서 브리지트 바르도 삐비가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개고기 먹는 걸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태리 사람들도 가만 안 있죠.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찾아낸 배우가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입니다. CC.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3대 관능미 여배우 그러면 MMBBCC 해가지고 클라우디아 카르디 나라예요. 요 분은 뭐 잘 요즘 젊은 분들은 전혀 모르고 혹시나 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출연한 영화가 그 옛날 옛적 서부에서라는 게 있습니다. Once Upon a Time in the West라고 이게 뭐 그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 말고 헨리 폰다, 제이슨 로바즈, 그다음에 찰스 브론슨이 나오는 영화인데 수정주의 서부 영화입니다.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은 나이가 좀 들었지만은 CC의 매력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MMBBCC 그러니까 미국 언론도 또 가만 안 있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DD를 만들어내죠. 이게 도리스 데이입니다. 가수예요, 가수.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렇게 뭐 미인이나 관능미가 아니라 그냥 그 옆집 딸 같은 그걸로 CC DD 도리스 데이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유명한 곡이 캐세라 세라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그만으로 가겠어요. 피그만 침공 사건을 얘기하려면 피그만 데이 오브 피그죠. 쿠바 혁명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쿠바 혁명은 잘 알다시피 카스트로, 그다음에 이제 카스트로의 전우 동지인 체 게바란 여기 이제 두 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카스트로도 유명하지만은 체 게바라도 유명하죠. 젊고 잘생겼죠. 그리고 이 베레모. 참 이게 이제 나중에 체 게바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어요. 체 게바라가 1959년 1월에 쿠바의 수도인 하바나 또는 그 사람들 말로는 H가 묵음이 되니까 아바나를 점령함으로써 바티스타 정권을 붕괴시키고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키죠. 근데 바티스타 정부 자체가 워낙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니까 미국이 카스트로 정부를 승인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게릴라 활동을 이 카스트로가 1953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1953년입니다. 체포됩니다. 체포됐는데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풀어주는데 멕시코로 도망을 가요. 즉 망명을 가죠. 망명을 가서 동지를 규합하다가 체 게바라가 우연히 멕시코에 들려서 의기투합을 합니다. 체 게바라는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쿠바 혁명에 참여를 하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능합니까? 문화권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체 게바라 그 남미 말도 같이 쓰고. 그래서 82명이 1956년대에 쿠바를 향하는데 거기 뭐 어떤 또 뭐 밀고자가 있었는지 결국은 상륙에 성공한 사람은 23명입니다. 이 명단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해서 56년에 상륙해가지고 성공을 59년에 했으니까 뭐 한 3년도 안 걸린 거죠. 예, 그래서 성공을 이제 시킨 겁니다. 그런데 당시 쿠바 경제의 3분의 1을 미국 자본이 차지하고 있어요. 쿠바에서 제일 그 비중이 큰 산업 중에 하나가 사탕수수입니다. 사탕수수 밭의 90%는 미국 자본이에요. 뭐 전기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러니까 미국 자본이에요. 그리고 관광객이 무지하게 많이 갔습니다. 싸니까. 그런데 카스트로 정부가 이거를 국유화 조치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항의를 했겠죠. 예. 야, 그 우리가 투자한 건데 그걸 너희가 국유화라는 건 결국은 뺏는 거 아닙니까?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카스트로가 뭐라 그랬냐면 알았다. 채권으로 주겠다. 20년 상환이다. 뭐 안 주겠다는 건 다름이 없죠. 그래서 1961년 1월에 미국이 단교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쿠바와 미국의 관계가 이제 악화되는 거죠. 자, 미소 냉전 시대에 단교를 했다라는 거는 미국과 척을 진 거 아닙니까? 그럼 쿠바는 기댈 데가 어디 있어요? 소련밖에 없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그만 침공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요 지도에 간단한 지도에 나와 있지만 이게 플로리다 주죠. 마이애미가 있고 여기가 쿠바, 여기가 쿠바 수도인 하바나 있는데 요 잘 안 보이시지만 요게 키웨스트 섬입니다. 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여기 뭐 100km 이상 떨어졌는데 이게 그 다리로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그 마지막 섬이 키웨스트인데 그 키웨스트에 가면은 뭐 해밍웨이가 집필을 했다는 뭐 조그만 오두막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키웨스트에서 하바나까지는 150km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카리브 해면은 미국의 코앞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거죠. 이거 자체를 용납하기가 굉장히 그 힘들었겠죠. 예,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계획을 세우나 하면은 브루투스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CIA하고 1960년 3월서부터 CIA하고 미 군부가 침공을 하자. 근데 미군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때 카스트로 혁명이 성공하면서 망명자들이 많이 그 플로리다로 도망왔으니까 그들을 규합해가지고 침공을 하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브루투스 작전이에요. 그거의 시작 자체는 아이젠하워 정권 때였습니다. 근데 아이젠하워가 임기 중에 그를 시행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케네디는 1961년 1월 말에 취임을 했어요. 그런데 한 3월쯤에 취임하고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CIA하고 군부 장성들이 그 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져와서 이게 준비 다 됐습니다. 침공만 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결국은 케네디가 그걸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루는 주제는 케네디가 피그만 침공에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된 의사결정이고 나중에 왜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 5월에 쿠바 망명자 28명 모집을 시작해서 1,400명까지 증원이 되고 그들을 2506 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부 다 쿠바 망명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남미 국가인 과테말라에 데리고 가서 군사훈련을 시켰죠.
그리고 1961년 4월 17일 수송선 내척하고 상륙정을 싣고 피그만, 여기입니다. 하바나에서 한 100km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상륙을 시킵니다. 그 전에, 이틀 전에 4월 15일 날 미 공군기가 이제 국적을 다 가리고 위장하고 가서 그 쿠바 공군기지를 이제 공습을 하죠. 그래서 새벽에 상륙을 했는데 상륙정이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발각돼서 총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치열한 이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틀 만에 114명의 침공군, 쿠바 사람들이죠. 쿠바 망명자들이죠. 사망하고 360명이 부상했습니다. 나머지 포로로 잡혔어요. 즉 1000명 넘는 인원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들을 데려다가 신문을 했죠. 일부 뭐 대장 같은 사람 몇 명은 처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살려줬어요. 살려주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부르주아, 그러니까 기업주들, 농장주들, 카스트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쫓겨난 사람들이 플로리다에 가서 이걸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정권의 부패한 군인들. 그러니까 카스트로 정권은 선전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거 봐라. 과거에 국민들로부터, 쿠바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던 과거의 사람들이 결국은 이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침공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선전거리가 생겼습니다. 참 재밌는 게 이들을 억류하지 않았어요. 1년 반 뒤에 다 송환을 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죠. 협상을 통해서 약 5,500만 불의 그 물자를 받고 이들을 송환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참 이 독특한, 남미의 독특한 문화인데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00명을 돌려보내는 게 낫지 이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은 뭐 어떡합니까? 예. 깜빵에서 밥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받고 돌려보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7일 날 새벽에 상륙해 가지고 전투를 벌이다가 그 이틀 후에, 그러니까 4월 19일 날이면 전부 다 잡힙니다. 항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사진이거든요.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손 들고 있는 사람들이 침공군이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포로로 잡힌 거죠. 그리고 뒤에 쿠바 군들이 이들을 이제 호송해 가는데 참 엉성하죠. 이 쿠바 군도 수염 길게 기르고 담배 물고서는 데리고 갑니다. 이거는 집단으로 다 잡힌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는 거죠. 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쿠바는 이 사건을 계기로 내부 결속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체 게바라가 케네디를 놀리죠. 이 사건이 있은 후 몇 달 있다가 미주 기구라는 게 OAS라는 미주 기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쿠바 대표로 체 게바라가 참가를 해요. 그때 케네디 대통령 그 보좌관이 왔거든요. 그때 만나가지고 인사하면서 쪽지, 일종의 편지를 건네주면서 이거 당신 미국 돌아가면 케네디한테 돌려줘라, 그러니까 보여줘라 해서 전달받고 펴보니까 케네디 고맙다. 우리 혁명을 공고화시켜서 네가 그런 뻘짓을 해서 조금 혁명 정권 또는 사회 카스트로 정권이 조금 아직 그렇게 확고하지 못했는데 이걸 통해서 내부 결속이 강화됐다 이겁니다. 카스트로 정권을 붕괴시키려다가 거꾸로 카스트로 정권을 강화시킨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은 쿠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관광객이 워낙 많이 가고 돈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 많았는데 이게 반미의식을 고조시킨 거예요. 그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쿠바가 급격히 친소화가 되고 소련이 너 미국 쿠바 미국은 너희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랑 더 친해야 돼 해가지고 미국이 대대적인 경제 지원을 합니다. 주요 산업이 사탕수수라 그랬죠. 사탕수수가 굉장히 큰 수출품인데 거의 뭐 한 20년 동안 소련이 쿠바 사탕수수를 국제 가격의 3배 사줬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소련이 망하면서 그 일부 소련 엘리트에서 쿠바한테 도와준
지원해 준 돈만 국내 경제에 썼어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해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사일 기지 건설을 해요.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 그러면 뭡니까?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다음 해에 쿠바 미사일 위기로 번지게 되는 계기가 돼버립니다. 예. 물론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네 해안에서 150km밖에 안 떨어진 곳에 미국의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건설된다는 걸 용납할 수 없지만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게 이 피그만 침공 사건이라 이거죠. 카스트로는 이걸 통해서 권력 강화를 했습니다. 반대파를 다 숙청해 버렸어요. 그래서 카스트로가 59년에 혁명을 성공하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나중에 이제 라울이라는 자기 동생한테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맡기지만 죽을 때까지 정권을 잡았잖아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반대파를 다 쓸어버린 겁니다. 미국은 케네디가 정치적 타격을 받았죠. 당연하죠. 이게 임기 초니까 다행이지. 아마 중간 선거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케네디 그러니까 민주당 하니까 민주당은 선거에서 대패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의 명분을 제공하고 인류가 뭐 다 멸절될지도 모른다는 핵 전쟁의 위기까지 치닫게 된 거죠. 그럼 왜 이게 실패했느냐? 이게 맨 처음에 생각할 적에는 카스트로가 23명의 동지를 가지고 바티스타 정권을 붕괴시켰는데 우리도 이제 그러면은 이제 카스트로 세력이 봉기를 시작하고 하면은 이게 성공할 거다 했는데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1년 동안 준비하면서 1,400명으로 돌아가면서 비밀 유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륙하기 이틀 전인 4월 15일 날 공습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카스트로는 쿠바에 총동원령을 내려서 이미 피그만 그 상륙 지점은 아니더라도 그 일대에 전부 다 병력들이 배치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반정부 인사를 전부 다 체포해 버렸어요. 한 10만 명 체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봉기할 세력도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당연히 쿠바를 과소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민심도 잘못한 거예요. 미국이 지원하는 세력만 가면 무조건 성공할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착오한 거죠. 예, 판단 착오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란 건 뭐냐 하면은 뭔가 하면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요. 절대로 상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카스트로가 23명으로 3년도 안 돼서 혁명을 성공시켰다고 우리도 한 1,400명 정도 보내면은 카스트로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과소평가란 거죠. 이런 과소평가, 잘못된 판단이 요전에 말한 케이스 중에 그 나폴레옹의 저거 아닙니까?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 아닙니까? 모스크바만 점령하면은 알렉산더 1세가 항복할 것이다. 이건 잘못된 판단인 겁니다. 과소평가한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취임한 지 2달 정도 됐을 적에 이걸 승인해줘요.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쿠바와 미국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것도 파악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침공작전을 승인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개인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르면 의사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모르고 남의 말만 듣고 그 주식 사가지고 작전에 걸려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어느 펀드가 좋다 그러더라고. 뭐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연 뭐 5% 준다니까 거기다 맡겼다가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알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모르면서 의사결정을 내렸겠느냐. 노회한 하급자한테 휘둘리는 겁니다. CIA 군 장성들이 계획을 세우고 일을 벌리고 뭐 탁 하면서 가지고 들어갔을 때 케네디가 좋은 계획이네요 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승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집요하게 설득을 하죠.
이걸 카스트로를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집요하게 설득을 하죠. 거기에 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사안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다면은 집요하게 설득해도 승인을 안 했겠죠. 예. 이 두 개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무수히 발생하는 거예요. 무수히 발생하는 거예요. 예. 노회한 하급자한테 휘둘리지 말아라. 모르면은 의사결정을 내리지 말아라. 예. 그 다음에 플랜 B가 없었어요. 플랜 B가 없었어요. 상륙정이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도착하자마자 총탄이 날라오거든요. 일부 상륙정에 대해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 B가 없었더라는 거죠. 이거는 상대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플랜 B를 마련해.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거는 모르면 의사결정을 내리지 말아야지. 모르는 주식은 사면 안 됩니다. 예. 모르는 펀드에는 가입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후보한테는 투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하급자한테 휘둘리지 말라라는 얘기죠. 예. 어떤 사안을 두고 그 결과에 따른 그 영향을 받는 게 하급자하고 상급자하고는 틀려요. 하급자는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그러니까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승인을 한 케네디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결국은 피그만 침공이 실패함으로써 그 다음 해에 쿠바 미사일 크라이시스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차대한 실수를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